4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공식 전망 자료를 보면 2030년이 단순히 새해가 하나 더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이 구조적으로 뒤바뀌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고 취업자 수는 2029년을 정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이 길을 17년 먼저 걸었습니다. 그 17년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4년 안에 맞이할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2030년이 분기점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반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15살에서 64살 사이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집단의 크기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엔진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이 엔진이 강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며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확대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엔진이 식고 있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넘칠 정도로 가득 찼던 탱크인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탱크가 당장 빈 건 아니지만 수위가 천천히 낮아지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정확히 이 상태예요.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가능 인구는 32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65살 이상 고령층은 같은 기간 200만 명 이상 늘어나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죠. 숫자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기준으로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계속 높아져 2036년에는 50명을 넘어섭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5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이 추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2072년에는 그 숫자가 104.2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 30대 직장인 입장에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이 지금의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2040년이 되면 같은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대폭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이 어느 세대에게 집중될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30대, 40대가 50대, 60대가 되어 있을 그 시점에 이 나라의 재정 구조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말이에요. 일본은 한국보다 약 17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2007년,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었습니다. 두 나라의 고령화 경로가 거의 똑같은데 일본이 먼저 출발한 거거든요. 일본 노동시장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알면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길을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변한 건 일자리의 성격이었습니다. 자동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던 분야에서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매 현장, 음식점, 단순 사무직에서 기술이 인력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술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분야였습니다. 일본에서 돌봄, 간병, 의료 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딱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공식 전망도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가장 최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보건복지업으로 약 9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분야에서만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 소매업, 도매업, 농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에요. 단순히 노인 돌봄 수요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인구가 줄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매장 판매직, 단순 사무 처리, 배달, 물류 분류 같은 직종이 기술에 의해 밀려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일본이 먼저 이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되기는 쉬우면서도 새로운 고숙련 직종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계층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즉 원하는 일자리는 없고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남아있는 상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일한 60대 여성이 있었어요. 고객 상담에 능숙하고 신뢰도도 높았는데 은행 지점이 통폐합되고 무인 ATM과 모바일 앱으로 업무가 이동하면서 그 자리가 사라진 거죠. 반면에 같은 은행에서 IT 시스템을 담당했던 50대 남성은 오히려 이 전환 시기에 몸값이 올랐어요. 같은 직장, 비슷한 연차였지만 어느 방향에 서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일본의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도처에 있어요. 한국도 같은 흐름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4년 후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0년경부터는 노동 투입이 GDP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는데 앞으로는 그 자동 성장 엔진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을 기술 혁신만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이 국면에 들어선 게 약 15년 전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그 이후 겪어온 경제 정체를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2030년 한국의 일자리 풍경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확실한 건 사람 자체가 귀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한 풍경이지만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반대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특정 분야에서 기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되는 거죠.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간병시설, 요식업, 물류창고에서 구인 광고가 몇 달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해법 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던 스파스워크 플랫폼이었고 또 다른 해법이 외국인 인력 확대였어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고령 인력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이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경제 성장률 2%를 유지하기 위해 203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약 122만 명인데 이걸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여성, 청년,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고령자가 노동 공급의 핵심 변수가 된다는 건 단순한 사회복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인사 전략이 바뀌고 채용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이미 일어난 변화들이 한국에서도 시작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는 분야는 돌봄과 의료 관련 서비스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에서 이 수요는 정책이나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늘어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분야의 임금이 다른 서비스업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을 끌어오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2030년을 전후해서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과 전문 과학기술 분야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오히려 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단, 이 분야의 일자리는 고숙련 위주거든요.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반면에 온라인화와 자동화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소매업이 대표적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고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에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계산대의 상당수가 이미 셀프 계산기로 교체되었거든요. 도매, 음식, 주점업, 단순 사무 처리직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은 좀 더 복잡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줄겠지만 모든 제조업이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전환 관련 소재, 반도체, 정밀기계 같은 분야는 오히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섬유나 단순 조립 같은 분야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이 변화가 더 날카롭게 갈립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돼요. 반대로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자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역의 어느 업종으로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 지역 간 격차가 먼저 나타났어요. 도쿄는 IT와 금융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반면 지방 소도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고령화와 산업 전환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변화가 닥쳤을 때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일찍 방향을 읽고 준비했느냐였어요. 일본에서 50대의 방향을 바꿔 의료보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IT 관련 기술을 익혀서 60대에도 활발하게 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30년 동안 해온 일이 자동화되면서 재취업 시장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두 경우 모두 나이는 비슷한데 준비가 달랐던 거예요. 한국의 40대, 50대에게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50살인 사람이 73살까지 일하고 싶다면 앞으로 20년 이상 노동시장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20년 동안 일자리 구조가 두세 번은 바뀔 거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2025년 45%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2050년에는 62%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5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일하는 사람의 주력이 이제 50대가 된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 시점에서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기업 내 재교육이었어요. 60대 직원에게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가르치고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60대의 현장 노하우를 배우는 역방향 멘토링을 도입한 기업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걸 처음 도입한 기업들은 당시에 특이하다는 시선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기업들이 인력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2030년을 앞두고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경험한 17년을 그대로 따라가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미리 학습해서 더 빠르고 덜 아프게 전환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30년 이후에도 수요가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지 아니면 기술이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지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지 아니면 판단과 맥락 이해가 필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이 명확한 일일수록 자동화 대상이 되기 쉬워요. 반면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거나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읽어야 하는 일들은 기술이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거든요. 의료, 교육, 상담, 복잡한 협상, 창의적 문제 해결 같은 분야가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미리 알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건 겨우 6만 4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 10년인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267만 명이 늘었거든요.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 이후는 아예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 사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지만 조만간 일자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특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질 겁니다. 일본에서 50대의 방향을 바꿔 의료보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IT 관련 기술을 익혀서 60대에도 활발하게 일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단지 변화가 오기 전에 움직였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직 변화가 완전히 닥치기 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시점에요. 기업의 차원에서는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에 연령을 이유로 인력을 내보내는 건 스스로 엔진 부품을 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이 사실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학습했어요. 일본에서 먼저 방향을 바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요.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급, 같은 임금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거나 직급을 낮추는 대신 역할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든다는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한 기업들이 5년, 10년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종업계보다 생산성이 높게 유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령 인력을 내보냈다가 같은 역량을 갖춘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비용이 그냥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먼저 시장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인재를 오래 붙잡아두는 문화를 가진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될 테니까요.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인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산율이 반등하거나 이민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향후 20년간 인구 구조 변화의 방향 자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변화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을 재교육하고 기술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고령 인구의 경험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구 구조 변화는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관성이 있어서 지금 정책을 바꿔도 실제 노동시장에 영향이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려요. 4년 후가 분기점이라면 준비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변화가 본격화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공통적으로 한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갔고 막상 변화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이 지금 딱 그 위치에 있어요. 아직 설마라는 여유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일본이 17년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본이 했던 실수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일본은 변화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응하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고령화로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때 가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파스워크 플랫폼이 생겨나니까 그때 가서 법을 정비하고 기업들이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지원 정책을 내놓는 시기였거든요. 사후 대응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나 개인도 알고 보면 남들보다 2, 3년 일찍 움직인 것뿐이었어요. 그 2, 3년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같은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7년 앞선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는 없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노인이 늘고 젊은이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는 어떤 정책으로도 빠르게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사회에게도 진짜 질문이 됩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변화가 오는 걸 아는 것과 그걸 개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변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났거나 용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4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건 아직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 앞에서 먼저 보는 사람과 나중에 보는 사람의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2030년 한국 노동시장의 풍경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내 직업이나 업종이 2030년 이후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